일단 보겠습니다. 봐야죠 뭐 그래도. 더우면 네. 일단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이투스 거 어렵고요. 일단은 앞에서 1, 3번에 틀리신 거 있어요? 없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뭐 문제 난이도 다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질문하실 거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질문할 거? 6번이요? 6번 되게 많이 틀리더라니. 일단 6번에 보시면 우선은 제일 첫 번째 나왔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그 앞에 있는 설명이 쓸모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쵸? 여기 뒤에 있는 나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게 핵심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학생들이 물품을 기증하도록 독려받기 위해서 물품 기증식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한다고 했었는데요. 왼쪽 페이지 가보시면 뭐 있었고요. 그 하나, 두 번째 문단 맨 끝에 보면은 쿠폰을 갖다가 지급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기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되는데요. 맨 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수익금이 환경단체에 기부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세 번째 문단 첫째 줄, 두째 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고 했었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참여에 뭐가 열려있다? 그 참여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A, 의, B도 무슨 법으로 본다? 의유법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A의 B라고 봐요. 참여의 문을 A의 B라고 봤기 때문에 의유법으로 봤던 거였었습니다. 의유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는 걸 본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에 보시면 여기가 틀렸어요. 판매가 가능한 물품의 구체적 품목이 틀렸어요.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이었었어요. 거기에 앞에 주의사항이 맨 끝에 가보면 너무 낡거나 판매가 어려운 물품은 기증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뭐였다? 불가능한 물품들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걸로 본 것이었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24분. 그 중간까지 다 맞았고요? 네, 괜찮습니다. 완전 좋은데요? 네, 일단 24번이었습니다. 24번도 사실은 두 군데다가 무조건 쳐놨었어야 되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뭐였었냐면 항상 이렇게 보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연도, 시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2021년 4월 15일에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의 채권법상의 전세계약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여기 채권법에다가 동그라미 있었습니다.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물권법, 다시 말하면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A씨는 5월 1일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여기 거주가 1번 조건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며가 2번 조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게 3번 조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바로 뭐를 갖다가 인정받는다라고 했었다? 확정일자와 관련된 설명은 왼쪽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문단에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가 나오는 설명까지 봤으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 보호는 언제부터가 가능하냐?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밑줄치고 별표였었죠. 다음날 오전 0시부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확정일자를 5월 2일날 받았으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다시 말하면 5월 3일 0시부터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A씨는 당연히 A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5월 2일부터가 아니라 5월 몇 일부터 3일부터 전세 보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을 갖는 거였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A씨는 전세 계약을 통해 전세권을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계약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렇죠? 여기도 그 전세권을 갖다가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아까 여기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거는 채권법이잖아요. 똑같은 어쨌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였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이었었고요. B씨의 전세권에 대한 권리는 여기서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B씨의 전세보증금은 경매대금에 대한 권리관계 순위와 무관합니다. 이미 지워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번의 물권법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면 후순위에 다른 채권자가 생겨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읽어봤으면 지금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이 사람이 더 최우선적으로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였었습니다. 이거 몇 번이었어 혹시? 네, 5번이요. 동그라미 은행과 A씨의 채권금액 및 전세보증금의 합의 경매대금을 초과하고요. 지금 경매대금은 얼마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6억 원이었었어요. 경매대금은 6억 원이었었고요. 이 사람의 전세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은행은 얼마다? 4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하고요.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5억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6억보다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합의 경매대금을 추가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우선순위를 맺느냐에 따라서요. 결국은 돈을 한 사람은 못 돌려받습니다. 왜냐면 잘 봐봐. 이 사람한테 저 6억 중에 4억을 줬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몇 억밖에 못 가? 3.5억. 이 A한테는 2억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이 사람한테 3.5억을 다 줬으면 이 은행에 얼마밖에 못 가요? 2.5억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A가 3억 5천만 원을 갖다 주고 지금 이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은행 역시도 이 주택에 4억짜리 뭐가 걸려있어? 채권금액이 걸려있어요. 근데 이 지금 모는 주택은 6억이 팔렸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한테 지금 빚진 게 얼마인데? 7.5억인데 6억을 갖다가 6억으로는 이걸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갚았다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은 온전히 자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이 맞는 거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새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 뭐였냐면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다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줘. 이렇게 3.5억에.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래서 계속 다른 뭐를 사는 거냐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세는 전세대로 받고 자기는 그 전세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대신에 이 집을 갖다가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계속 대출이 나와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엊그제도 기사에 뭐 4명째 뭐 자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튼 그 금액이 또 엄청 크잖아요. 이 3.5 뭐 최소한 1억 5천이거든요. 거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금액을 모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어쨌든 날리다 보면 역시나 사람이 슬퍼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 질문을 올해 수련특강 지문이었었어요. 소리에 관련된 파동 질문이요. 여기서 틀리신 건 없었고요. 몇 번? 28번. 일단 28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여기 보면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다음 적절한 것을 였습니다. 그래서 효주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효주가 지금 도로에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는 것을 들었대요. 경찰차의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여기가 몇 줄이었죠?
경찰차의 사이렌이 점점 저음으로 변화하다가 일정한 높이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까지가 미출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니은에서는요, 일단은 20km/h의 속도로 지나갔대요. 근데 몇 분 있다가 다른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속 30km/h의 속도로 지나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이었죠. 저음이었다가 일정한 높이로 바뀌었고요. 20하고 3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번에 가의 사이렌이 저음으로 변화하는 동안에 가는 표주에게 점점 가까워졌을 것이다. 아니죠? 저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거리가 앞에 지문으로 가보시면 두 군데에다가 밑줄치고 왔었어야 돼요. 이 지문을 풀려면요. 일단은 두 번째 문단에 먼저 와보셨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문단에 일단은 셋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밑주셨어야 됩니다. 잠깐 가볼까요? 네, 여기서도 일단은 필요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밑줄을 쳐놨었어야 되는 내용이 몇 개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줄이거든요. 여기에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는 진폭의 제곱과 비례한다라고 해서 이거 하나 발표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27번에서 써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어쨌든 별표를 쳐놓은 거였었고요. 그리고 여기 뭐 기존의 10배가 아니라 여기다 별표 3개였던 거였었고요. 그쵸? 여기도 아니다에다 별표 3개 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거 했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였었죠. 고음과 저음의 차이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랑 관련이 있었고요. 이 두 배 관계는 뭐였다? 비례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소리의 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어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또 쭉 내려가 보시면 더 내려가 보셨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소리를 내는 대상 혹은 소리를 듣는 대상이 움직여서 둘 사이의 거리가 생기면 여기다 밑줄였죠. 둘 사이의 거리가 생기면 거리의 변화가 생기면 없을 때와는 다른 진동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이걸 또 풀어볼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죠. 거리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진동수도 크게 변화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리가 변화할수록 진동수가 뭐한다? 변화한다는 건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까지 가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질 때는 가까워지는 만큼 진동이 도착하는 시점이 빨라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동이 빨리 도착할수록 진동수는 뭐해진다? 커짐으로 점점 고음으로 변화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 중에서 가까워질 때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커지는 것은 뭐라고 하려니까 고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 위에 있었던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였었습니다. 됐어요? 이것까지 뽑아냈으면 끝난 거였어요. 특히 이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여기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진동수는 높아지고 당연히 고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뽑아냈으면 끝이었었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푸는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문제로 가보시면 사이렌이 저음으로 변하는 동안 그럼 이건 뭐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배웠죠? 멀어진다는 거. 질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이 일정한 높이로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는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2번 했을 거예요. 2번 했니? 2번 했어야 되는데 2번 하는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정차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차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뭐 한다고 했었어요? 얘 달리고 있다고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맞으려면 그러면 효주도 뭐 하고 있었어야 돼? 효주도 멈춰 있어야 돼. 정지 상태여야 돼. 그렇죠? 정지 상태였어야 돼. 근데 지금 정지 상태가 아니야. 지금 어떤 상태였었기 때문에 빨리 달리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단하거나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차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같은 속도로 뭐하고 있다? 같은 속도로 역시나 경찰차가 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달리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번 틀린 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효주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로 들려온다는 것은 둘의 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차도 효주와 똑같이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면 얘가 경찰했으면 효주는 달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뭘로든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안에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걸 여기 빨리 달리고 있다를 잘 안 보고 그냥 아까 내용만 봤으면 아 일정한 높이니까는 그럼 둘이 똑같겠네? 라고 해서 여기는 멈췄겠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애들이 많았고, 남에서 용모와 가까워질 때 사이렌의 높이에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높이에는 높아집니다. 사이렌의 높이가 높아지고요. 역시나 크기는 크게 들렸을 것이라는 맞습니다. 그죠? 여기 때문에 들렸어요. 다가 용모와 가까워질 때, 나가 용모와 가까워질 때보다 더 높은 진동수의 소리로 사이렌이 인지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는 몇 킬로였었기 때문에 시속 30km였었고 얘는 20km였던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더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한다면 진동수가 높아진다라고 아까 얘기했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달의 용모가 달을 똑같은 속도로 쫓아갔대요. 그러면 이 30km/h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속도로 쫓아가면 정지에 있을 때보다 용우가 인지하는 사이렌의 진동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나 작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일정할 것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일정할 것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일정.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일정할 것이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틀렸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까지의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다른 건 좀 잘 풀었고, 또 뒤에서 틀리신 거 있었을까요? 네, 43번까지 가보시면 맨 마지막 문제네요. 네, 43번은 말하기 방식 문제였었습니다. 우리 맨날 나오는 거였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A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A를 먼저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까치점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접촉 편 눈의 눈동자가 첫 새벽에 떠나갔다. 그리고 이쪽 편의 눈동자 역시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웃긴 장면인데요. 그럼 눈동자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다?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되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내팔자 이다지도 기박한다? 매우 기박하답니다. 왜? 상부도 자주 하거든요. 상부는 뭐냐면 남편이 죽는 게 자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남편에 대한 죽음을 얘기했고요. 둘째 남편, 셋째 남편 죽음이었었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가 몇 번째가 되겠습니까? 넷째 남편이었던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별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기의 처지를 갖다 뭐 하는 거였었습니까? 한탄하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처지 한탄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는 처지를 한탄하는 거였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뭐였었고, 자신의 과거를 갖다 설명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네, 계속 한탄인데요. 여기다 처치 한탄입니다. 이렇게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죽음을 암시하는 걸 해학적으로 표현했고 처지를 갖다 한탄한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 갖고 문제를 갖다 푸는 거였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뒤에 문제로 가볼까요? 네, 문제에서 보시면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한다 뭐 이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실을 갖다 언급하면서 네 제일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는 건 없었고요. 유리한 내용을 갖다 인용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동정이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우 불쌍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넘어가는 거였었거든요. 역시나 없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거보다 한 단계 어려운 게 2학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거 근데 내용은 되게 비슷해요. 아까 왜 파동 문제도 똑같이 나오고 이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복사 또 하는데 그래서 틀린 것만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시면 됐을 것 같고요. 이거 번호는 찍어서 이거는 2학년 거. 보내드렸고 그런 다음에 또 사실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거고 네, 일단은 143페이지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지금 하나 안 했었죠? 여기 있는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 안 했었거든요. 오른쪽 페이지. 맞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영어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대성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앞에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온 부분이라 설명을 좀 하려고요. 1, 2를 하루는 승상이 술에 쉬어 책상에 의자에 잠깐 졸더니 여기서 잠깐 졸더니가 밑줄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로 들어가는 거였었기 때문에 꿈이 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꿈으로 들어가는 거였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꿈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어디였다? 조대였었습니다. 조대는 그냥 낚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렵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조대에 누웠다가 여기 청룡에다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방공의 속권을 방공은 공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중의 속권을 일장춘몽이었다라고 해서 꿈을 깬 것이 되겠습니다. 일장춘몽은 하룻밤의 꿈이라는 뜻인데요. 비슷한 한자성어로 뭐가 있었다? 남가일몽이 있습니다. 남가일몽. 그래서 일장춘몽하고 남가일몽은 꼭 잘 알아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그럼 이 청룡이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소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승상이라는 사람과 여기 있는 소대성이 만나는 장면을 형상화하는 부분이었고요. 그걸 암시하는 꿈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짓고 원령산 조대에다가 네모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두 군데의 조대에다가 네모쳤냐면 이거는 어디에 조대였었고요? 꿈속의 조대였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조대는 뭐였다? 지금의 현실의 조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 때문에 아마 저기다가 밑줄을 쳐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그리고 나아가 보니 나무 베를 아이가 나무를 베어 여기 나무 베를 아이가 동그라미가 되어야 되겠죠? 역시나 소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소대성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승상이 만남이었었고 이 승상은 당연히 소대성에 대한 뭐가 되겠다? 조력자가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의상이 남루하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은은한 기품이 속에 비친 거리까지가 가로 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요? 역시나 외양부사가 되겠습니다. 소대성에 대한 외양부사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승상이 깨우지 아니하시고 여기다 늦추셔야 돼요. 승상이 깨우지 아니하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깨기를 기다리더니 이거는 또 승상에 뭐가 들어갔다? 승상에 따뜻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승상에 따뜻한 마음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하며 말하기를 형상의 궤곡이 돌 속에 섞였으니 이 형상 궤곡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소대성을 비유한 말이에요.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역시나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의 영웅인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 있습니다. 또 여상의 자취에다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건 다 소대성을 암시하는 거였어요. 조배의 입건만은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가 없고 와룡은 동그라미에요. 남양에 누웠을 때 상공초려한 유황숙의 자취는 없으니 날 알아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던 건데요. 지금의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누굴 비유하는 거였다? 소대성을 비유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사를 이용했다고 해요. 이거 다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사를 이용해서요, 요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뭐하는 거였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는 산천이 울렸고요.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했는데 이제야 만났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 앉으면 물을 많이 입노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말하기 싫다라고 했었고요. 다시 묻자 승상이 말하기를 네가 비록 잠이 달지만 너를 공경하지 않겠느냐? 눈을 들어보면 자연 알리라 라고 했더니 승상도 어떤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의 승상은 조력자였습니다. 여기 있는 소대성이 지금 혼자 어쨌든 거짓골을 하고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이 밑에 있습니다. 고전 소설을 갖다 내가 단독으로 읽을 때 꼭 찾아놔야 된다는 거. 승상의 명감이 아니면 그 누가 알아보았겠느냐라고 해서 여기가 별표 3가 되겠죠. 항상 늘 얘기하지만 설명 부분에 뭐가 나왔다? 설명 부분에 서리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설명 부분에 서리법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었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었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써놓으시면 내용이 끝나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량 부분의 줄거리 위에라든가 아니면 각 문단별 맨 끝에 부분에 뭐가 있다? 이게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편찬 논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고전소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 잘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려와 주시면 한 공자가 마주나 물어 말하기를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자가 어찌 나를 알아보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량 부분의 줄거리예요. 여기 보고 넘어갔었으면 그 소대성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합니다. 그 대부분의 영웅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 승상이 조력자인데요. 이 영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문제는 이 조력자가 항상 뭐 하게 돼요? 죽어요. 알겠죠? 근데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시련과 고난이었던 거였었어요. 모든 영웅 소설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두면 돼요. 이에 대성은 영부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황이 난을 일으킨다는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나가게 되고요. 여기가 조력자의 1번이었었잖아. 이제 두 번째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두 번째 조력자는 도사님 아니면 신선이거든요. 근데 이 글은 또다시 죽은 승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글은 좀 신기해서요. 갑니다. 한 공자가 마주나 물어 말하기를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해동 소상공은 동그라미입니다.
다행히 소대성을 의미합니다. 동자가 나를 어찌하는가?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노야는 내모치면 되겠습니다. 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누구고 아이가 어찌 어른의 주무를 아십니까? 들어가 보시면 알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노인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누구였다? 청주 이승상, 바로 저기 있는 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건 무슨 성이 되는 거예요? 네, 비현실성입니다. 왜냐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기가 뭐였었냐면 이따가 드러나지만 꿈이에요. 꿈. 지금 꿈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생이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건을 어찌 이곳에 계신가. 이곳은 다행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실 꿈이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더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라고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의 세 아들이 여기는 소대성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하나 그대는 대인 분자로 허물하지 말고 다 하늘의 뜻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고전소설에 나오는 거 무슨 문적 세계관 들어왔어요? 운명 문적 세계관 들어왔습니다. 하고 갑주 한 벌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네, 나왔다. 여기 갑주 한 벌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치자. 네, 갑주 한 벌 동그라미였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볼게요. 그 갑주, 다시 말하면 갑옷 하나를 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갑옷의 이름은 보신갑이에요.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 보신갑 있어요. 네, 보신갑까지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줄 내려오면 칠성범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청총마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템이죠. 칼, 말, 갑옷입니다. 이런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보시면, 더 내려가 보시면 결국은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잘 이걸 갖고 어떻게 알아? 하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나옵니다. 여기 큰 따옴표 여기 끝에 가보면 지금 적자는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고 여기 익성에다 세모였었고요. 호구광이 되어 주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의 범위가 다르니까 조심해라고 했었습니다. 적감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소대성도요. 천상계에서 누구였다? 신선이었었습니다. 근데 옥황상제의 벌을 받고 내려온 거였었고요. 그리고 상대편 장수가 누구였다? 걔도 천상계의 존재였다라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그 하시고 책상을 의자에 누우시더니 생도 잠깐 졸더니 호령 찬바람 기러기 소리에 승상한 간대였고 그 다음에 누웠던 자리에 좌우를 둘러보니 소나무 밑이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였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야기가 사실상 뭐였다? 꿈이었다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로 구성된 작품이었었고요. 맨 앞에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고3 애들 교재에서는 거의 뒷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뒷장면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 갑옷들을 갖고 아까 여기 얘가 쳐들어왔다고 했잖아. 호국 왕이 돼서 청나라 왕이 돼서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누굴 만난다? 승상의 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못다한 사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였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였고요. 여기가 나온 이유는 아마 꿈 속 때문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이 두 번 반복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여기 끝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배경과 소재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배경의 종류는 1번은 그냥 자연적 배경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자연적 배경이라는 말 자체는 안 하고요. 그냥 여기 끝에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다가 그냥 밑줄치고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자연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별표죠. 2번이 별표고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배경이라고 해요.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설 속에 나타나는 사회 현실과 역사 상황인데요. 뭐 늘 얘기하지만 일제강점기서부터 6.25 광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내면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실존적 배경인데요. 뭐 이런 거 잘 안 중요합니다. 뭐 언급도 사실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서는 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에다가 원을 붙이면 되겠죠. 네, 기능은 당연히 1번. 그 모든 배경이 그렇지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 마음이죠. 심리나 앞으로의 또 뭐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힌트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까지 슬쩍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경 자체가요. 그 다음에 있음직하다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있음직하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이유는 실제 배경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배경인 경우에 와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무슨 성이라고 한다?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시면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챙겨두면 도움되는 실력 배경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었기 때문에 뭐 개화기는 그대로 그냥 개화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계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걸 계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이 1910년대 근대 소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무정은 조금 공부해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의 이 상록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계몽입니다. 이 둘 다 계몽이에요, 둘 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30년대 농촌 소설이겠고요. 농촌이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910년대 근대 소설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꼭 읽어야 되는 소설이긴 해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되는 소설이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두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둘 다 1920년대 소설이 되겠어요. 뭐 이어서 계속 쓰면 1920년대 사실주의 소설입니다.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고향이 훨씬 더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세전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8.15 광복과 관련되는 역시나 소설이 있었고요. 그 치만식의 논리학기는 너네 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워야 되는 거 있었고 이건 광복 이후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6.25 전쟁입니다.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은 건 6.25 전쟁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은 IMF입니다. 그 IMF 특히나 그냥 굳이 쓰면 청년 세대의 고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 1990년대, 2000년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바로 뭐냐면 김애란의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모의고사를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수능 특강이 있어서 그래요.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서롭게 작품이 제일 많긴 한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이. 공선욱이라는 분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런 내용의 작품들은 명랑한 밤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이 작년에 모의고사에 5번 넘게 나왔습니다. 두 작품만 따져보면 이 두 작품은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부분 소설이 되게 옛날 거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요즘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공간적 배경의 의미는 단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네 학교는 2학년 때 배웁니다. 1964년 겨울이고. 네, 그냥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소설 속의 소재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배경이 끝났고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소재는 당연히 인물의 역시나 심리나 성격을 갖다가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2번이 가장 큰 그 핵심이 되겠죠. 2번이. 그 다음에 사건과 사건을 갖다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을 매개체라고 합니다. 또 사건을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바꿔준다는 이야기 같은 거 있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제까지 살짝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2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제까지 알려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배경이 튀는 지문이 있고 소재가 튀는 지문이 있는데요. 그 손창섭의 비 오는 날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뭐라 쓰냐면 전후 소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후 소설은 전쟁 이후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을 담고 있는 6.25 전쟁이요. 6.25를 갖다 얘기하는 거였었고요. 특히 우리 아직 안 배웠나? 앞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의식의 흐름이 드러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5월도 역시나 애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행사도 하고 오늘 고3애들 입시방학이 있구나. 고3애들 수업인데 입시방학을 간다고 가보려고 또 뭐라더라? 또 엄청 많은데 딱 2학년 아무튼 행사가 열려갔습니다. 페이지는 146페이지부터 보시고요. 모의고사 풀었어? 네. 네,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보고요. 네, 앞에 설명 좀 나온 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은 146페이지의 손창섭의 비 오는 날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후소설 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서요. 여기 있는 원구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원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의 어쨌든 심리를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심리, 우리가 정서를 갖다 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열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가라앉혔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를 6.25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장마가 세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배경들 있잖아요. 다 역시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소설의 배경은 사실상 장마거든요. 그러면 불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습하다라고 해요. 역시나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음습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이렇게가 어쨌든 이 소설의 배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비 내리는 배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유능길의 장마라고 하는 또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 자체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념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장마만 세 번 쳤지만 여기도 밑에 보시면 습기를 눅눅해졌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끼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쭉 가보면 음산한 밤 여기다 미출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욱과 동옥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저기 있는 원구가 뭐와 관련되냐면 관찰하는 대상들입니다. 사실은 동욱은 친구고요. 그 다음에 동욱은 당연히 동욱의 동생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의 동욱은 뭐냐면 원래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교회에서 그 성가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꿈을 갖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욱은 정신적인 피해를 갖다가 상징하는 인물이었었고요.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동옥은 여자였는데요. 얘의 여동생이야. 다리를 절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를 갖다가 드러냈다? 육체적인 피해를 드러냅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원구가 알고 있는 집에서 떠나게 돼요. 원구도 모르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원구가 좀 안타까워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원구가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얘네 집에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술과 통조림은 당연히 얘네들에 대한 뭐였다? 얘네들에 대한 어쨌든 연민을 뜻합니다. 연민, 관심을 뜻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구가 자기가 그동안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작품의 소설입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알아두시고. 그리고 손창섭의 작품은 두 가지 작품을 읽어두라고 해요. 그냥 제목만이라도 알아뒀으면 좋았으면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면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소설도 되게 모의고사에 잘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기다릴까? 아직 다 없었는데 넘어가나? 다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앞에 작품이 전후 소설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60년대에는 뭐밖에 안 만들어지냐면 전후 소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소설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 소설에서 약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이 김성욱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 1964년 겨울인데요. 우선은 서울서부터도 그렇지만 다 부정적인 배경입니다. 일단은 서울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도시화, 그 다음에 근대화의 공간이 있었어요. 근대화의 공간, 도시와 근대화의 공간인데 역시나 어떤 현실을 드러내는 거였을까? 삭막한 현실을 드러내는 거였었어요. 삭막한 현실을 갖다 드러내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1964년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었냐면 마찬가지예요. 전후에 역시나 혼란스러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혼란한 현실을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은 또 우리가 뭐를 뜻한다? 실험과 공간을 뜻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서울이 공간적 배경이고 1964년이 시대적 배경이고 겨울이 계절적 배경이잖아요. 셋 다 뭐를 갖다 이런다?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 드러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후의 혼란한 현실, 그 다음에 실험과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일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 무조건 교과서에 있는 장면인데요.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있잖아요. 이 여관에다가 네모치고요. 공간에 이동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여유로운 다 써주기. 어차피 나중에 또 작품에서 배울 거니까 우리가 그 문학을 할 거니까 거기서 배울 거예요. 일단은 여관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관에 갔는데 오히려 거리가 더 좋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치면 벽으로 나뉘어진 방들에다가 밑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 여관이 의미하는 것은요, 뭐 밑에다가도 좀 이따가 써야 될 것 같지만 여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 쓸까? 이 소설의 배경은 위에다가 여관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여관은 소혜원. 잠깐만. 앞에 주어를 뺐어. 뭐를 넣어야 되냐면 현대인의 소혜원. 그 다음에 단절을 갖다 상징합니다. 네, 이 작품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네, 이거를 상징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우선은 벽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요, 모두 같은 방에 들어가자라고 내가 얘기했어. 하지만 안이 피곤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은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죠.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해서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저씨, 안, 나 이렇게 나와요. 일단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를 묶어주시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다 인물들이 무슨 성을 띄고 있냐면 인물의 익명성이 드러납니다. 익명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사실 셋 다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요.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이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 익명성도 뭐를 갖다 드러낸다? 소외와 단절입니다. 결국 그냥 소외를 강조하는 겁니다. 소외와 단절을 갖다 강조하는 요소를 썼습니다. 이것도 소외와 단절을 강조하는 요소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화투라도 사다가 놓으시라고 했는데요. 역시나 두 분이나 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각자가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 서술형인데요. 숙박계인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까지가 밑줄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위에다 쓴 거 있잖아요. 여기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물의 익명성입니다. 결국 현대인의 소외와 단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실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잘 알려주지도 않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양반, 여기 있는 사내를 갖다 아저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저씨가 역시 뭐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는데요. 여기에 역시에다가 세모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끈다고요? 방금 그 방에 들어가봤는데 역시에다가 한 번 더 세모가 되겠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도 나가 역시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아는 사내가 뭐 할 줄 알았다? 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도 방치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사내가 죽을 것을 나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었고요. 밑에 가보시면 이제 어떻게 된다? 우선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에다가 비춥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기 역시 세 개랑 여기 밑줄친 것까지 합치면 안에 어떠한 태도가 들어왔습니까? 이기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죽을 줄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뭐 했으면 되는데 말리거나 아니면 위로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고 개미 한 마리가 네 마리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개미는 당연히 누굴 상징하는 거다? 개미에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사내를 갖다 상징합니다. 아까 죽은 아저씨를 상징합니다. 아저씨라고 해야 되겠다. 아저씨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에 중산애들 이번 서술형이었습니다. 그 중산애 이게 되게 짜투리로 나오는 지문이 있거든요. 뭐 더 읽어보기 같은 거. 그게 문학교과서에 있는데 여기서 이 개미에 대한 의미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됐었던 지문이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뒷장으로 너무 빨리 먹었나? 밑에 하나 더 있구나. 죄송해요. 하나 더 있는 줄 몰랐어. 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상원의 유해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설이냐면 전후소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이거는 올해 수능 특강에 있어서 올해 여러분들 그 6월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전후 소설이겠고요. 이 작품도요. 이 작품 나오면 무조건 서술상의 특징이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작품도요. 의식의 흐름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작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안 써도 돼.
이 작품에서 나가 나와. 근데 이 나가 사실은 지금 어떠한 부대를 하나의 중대를 이끌고 있는 중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지금 패배한 상황에서요. 안 써도 돼. 패배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산길을 따라서 산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원래 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이동하는 가운데서 그 다른 물론 패잔병 부하들이 있었겠지. 그 패잔병 부하들하고 일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뭘 보냐면 저쪽의 논길에서 우리 국군 한 명이 걸어오는 거야. 근데 그 걸어오는 국군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인민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민군이 그 논두길에서 걸어가는 우리나라 국군 한 사람을 갖다 뭐한다? 사형시키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보자마자 거기 있는 국군이 마치 누구와 같이 느껴졌다? 자기와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가 그 인민군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민군들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걔네들이 총을 쏘게 되고요. 남아있던 패잔병 그 부하들이 다 죽고 나만 잡히게 됩니다. 이 상황입니다. 갑니다. 1시간 후면 나는 일단 나에다가 동그라미였고요. 1인칭 이 작품의 1인칭 주인공이에요. 그들에게 끌려 봐봐 그 다음에가 중요해. 예정되는 뚝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에다가 밑줄이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추측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추측.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여기 말할 테지에다가 밑줄입니다. 이게 다 추측이야 지금. 좋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바사바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에다가 밑줄입니다. 어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홀랑 발가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른다에다가 밑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추측 하나 더 할게. 여기다가 뭐라 쓰면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겪을 일을 추측 상상하고 있지. 의식의 흐름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상태만 드러나는 거예요. 더 볼게요.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그리고 나서는 여기 걸어간다에다가 네모 한번 칠게요. 봐. 여태까지 서술어는 추측과 상상이었잖아. 근데 걸어간다는 뭐가 되겠어요? 현재형 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가 됩니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에다가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에다가 네모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거는 현재형 시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무슨 감을 높여요? 생동감을 높여요. 그리고 나서는 밑에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여기도 이 돌아들 간다에다가 밑줄,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페이지에다가 밑줄, 기지개를 할 것이다는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추측과 상상입니다. 추측과 상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의 배경은 뭐냐면 논길입니다. 어쨌든 논길 또는 뚝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뚝길, 하얀 논 여기 앞에다가 눈 내린 써주셔야 돼요. 눈 내린 논길이었어요. 눈길이라고 쓴다는 걸 논길이라고 썼어요. 아무튼 눈 내린 논길인데요. 봐. 근데 여기 이 걸어가면서 뒤에 총 쏘면은 피가 그 하얀 눈길에 그 딱 맺힐 거 아니야, 그치? 그 사실 이 소설의 이 배경은 전쟁의 비극성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작품입니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했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다 이런 형태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에 대해서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약간의 현재로 표현하고, 나중에는 진짜 죽는 장면이 나와요. 네, 나중에 진짜 죽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라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 김유정의 등백꽃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을 텐데요. 그 동백꽃은 아시겠지만 뭐였었습니까? 산골,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순이와 나와의 순수한 사랑을 드러낸 거였었죠. 더 볼 건 없죠. 뭐 이건 이렇게만 하나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도 있겠구나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섭의 상대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소설인데요. 여기는 옆에다 쓰시면 1930년대 가족사 소설입니다. 가족사 소설이 되겠고요. 그 3대가 나와요. 말 그대로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아들, 뭐 가로치고 손자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의미하는 할아버지들은 항상 이러한 작품들에서 할아버지는 어쨌든 봉건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교적 가치를 숭상하는 것을 갖다가 봉건적 가치라고 얘기해요. 그에 반해서 아버지들은 항상 어쨌든 과도기적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비도덕적입니다. 돈을 좋아하고요. 도덕적이지 못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를 믿어 못 믿어? 당연히 못 믿어요. 그래서 대신에 누굴 믿어? 항상 여기 있는 손자, 아들이 믿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뭐가 되겠다? 근대적 가치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일본 유학을 항상 가거든요. 이 아들 손자들이. 그래서 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고는 갈등 관계고요. 이렇게는 갈등을 하고요. 갈등.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는 뭐가 되겠다? 우호적입니다. 우호적 관계입니다.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관계라는 거죠.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아픈 상황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얘한테 뭘 주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손자, 덕기예요, 덕기. 그러니까 여기는 조의관 영감이고요. 조상은 조덕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고 열쇠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 금고 열쇠를 뭐 썼냐면 옆에다 쓰시면 이거는 재산입니다. 재산을 갖다 의미하는 거였었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물질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덕기한테 물질적 가치를 다 주려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 여기 열쇠 말고 여기 사당에다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사당에다가 표를 합치세요.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갖다 뜻해요. 제사. 그럼 제사를 갖다 지낸다는 것은 조상들을 받들어 모신다는 건데요. 이거는 정신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조의관 영감이 이 두 가지를 덕기한테 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있잖아요. 이 재산은 하나 더 여기다 쓰시면 이 재산은 뭐의 원인이 된다? 또 갈등의 원인이 된다. 왜냐면 재산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그래서 무섭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장으로 가보면 거의 뭐 끝이죠. 뒷내용 뭐 마무리되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이제 누가 사실은 듣고 있었냐면 여기 있는 수원집이 있습니다. 이 수원집. 당연히 이 수원집은 뭐냐면 이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조의관의 첩인데요. 조의관의 첩인데 역시나 뭘 노리고 있어요? 재산을 갖다가 뭐하고 있다?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뭘 썼냐면 갈등의, 그냥 아까도 여기서 썼던 거, 갈등의 역시나 원인이었습니다. 또 수원집만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인 조상도 노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들었으면 하는 소설은 밑에 있는 황수론의 학입니다. 네, 이건 줄거리가 나왔네요. 줄거리 아예. 여기서 나오는 건 성삼이와 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당연히 나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시점이었었고요.
전지적 작가였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도 역시나 전후소설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후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소설은요. 네. 그래서 6.25가 나면서 6.25 네모 이념을 달리하는 적대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성삼이는 국군이었었고요. 성삼이는 국군, 피난 갔다가 국군이 돼서 돌아왔고요. 덕재는 국군이 아니라 인민군 앞잡이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서 인민군 앞잡이, 그냥 인민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달리하는 적대관계로 만나게 되고요. 치안대원, 그러니까 국군이에요. 걔는 성삼이는 덕재가 체포되어 온 것을 보고는 청담까지 호송을 자청하여 데리고 가는 거야. 덕재를 데리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성삼이는 매출처예요. 유년 시절에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과 혹부리 할아버지의 서리를 하다가 들켜 홀이난 추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여기 담배 있잖아요. 그냥 여기 담배에다가 별표 하나 칠 건데 사실은 그 성삼이가 담배를 펴서 생각해낸 거였었어요. 담배를 피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과거 해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담배가 과거 해상의 매개체였어. 그러니까 과거 해상 속에 있는 담배가 사실은 지금 현실에도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 여기는 이 추억은 밑에다가 우정이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내적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과연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총살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인민군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농민동맹 부위원장까지 지낸 덕재에게 심한 적대감을 품기도 했으나 대화를 하는 사이에 갈등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특히 꼬맹이라고 해서 여자애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꼬맹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덕재랑 결혼했어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이러면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덕재의 몰 이념성을 알게 됩니다. 몰은 없다 몽자입니다. 그러면 이념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덕재도 피란을 가고 싶었는데 땅 때문에 못 갔던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땅을 지켜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농민이면. 그래서 결국은 덕재가 그렇게 돼서 남았는데 인민군 애들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민군의 애들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였었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념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덕재는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한 게 아니라 빈농, 가난한 농민입니다. 빈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농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므로 사실은 땅밖에 모르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재는 병석에 누워있었고 또 농사에 대한 고집스러운 애착으로 인해 피난하지 않고 마을에 남게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삼이고요. 과거를 또 회상해서요. 아버지가 어쨌든 끝까지 피난 가기를 거부했었는데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덕재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도 여기 우정으로 바뀌면서 여기 고갯마루에다가 내놓은데요. 그 공간에 이동했다는 전개입니다. 이 작품은 되게 재밌는데 공간에 이동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재밌냐라고 하냐면 그 공간이 어떻게 이동되냐면 이렇게 이동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갯마루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갯길을 올라갈 때는요. 갈등이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고갯마루에서 약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완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 이동했다는 전개인데요. 이게 뭐랑 연결된다? 갈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밑길로 가면 심화되고 내려오면 해소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학이 되겠습니다. 학. 그래서 학이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치고 별표가 돼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학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옛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학은 뭐였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 애들이 이 마을로 학을 잡으러 와요. 근데 이 덕재랑 성삼이가 학을 올가미에 잡아둔 게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죽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둘이 연락이 달려가서 그 학을 풀어줘요. 올가미에 있는 거. 근데 이렇게 풀어줘서 걔네가 이제 처음에 날아가려고 하는데 걔가 워낙 조금 오래 올가미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날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날려고 할 때 뒤에서 총소리가 빵 나요. 그래서 성삼이랑 덕재가 엄청 놀래요.
걔가 죽었을까봐. 근데 좀 있다가 걔가 좀 이따 푸드덕거리더니 다시 날아올라요. 그래서 그때 일을 갖다 뭐한다? 회상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 성삼이가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덕재는 자기를 쏘아 죽일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학사장이나 할까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풀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은 누구의 주제라고 알려있습니다. 우정의 회복을 위한.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이 글의 주제는 이념의 대립을 우정의 회복으로 극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좀 옛날, 많이 옛날이긴 한데 충의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옛날 교과서에서 한 7차 개정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알아두셨으면 되는 거여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우정의 회복이 주제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에 매일치기도 하지만 우정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진도 나왔어요? 진도 나가?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 수행평가. 어디다가? 한글 한글 맞죠? 수행평가 이제 한 달 후에 시험인데 뭐 어떻게 되겠죠? 한 달 좀 더 남긴 했지. 근데 아무튼 뭐 잘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거는 사실 이거는 뭐 할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 서골동품을 좋아하던 나의 할아버지께서 여기 나 할아버지 나요. 할아버지께서 생존했을 때 나의 집에 나그네로 들렀던 벙어리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기고 한 무녀도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무녀도의 매력은 다음과 같다 해서 여기서 짜릿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있잖아요. 일단 여기가 외부 이야기입니다. 외부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현재. 약간 과거의 상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 보고요.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입니다. 왜냐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뭐를 갖다가 듣는 거였었기 때문에 벙어리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기고 한 무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다시 내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부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요?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겠다? 전자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구성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내용이 맨 마지막에 너무 좀 자극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요. 사실 이 작품은 누구냐면 모하라고 하는 무녀가 있었습니다. 여기 모하라는 무녀에다 동그라미 했었고요. 이 사람한테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뭐 했었냐면 그 해물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선 가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있었죠. 또 집에는 그녀와 고명딸 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랑이가 귀머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는 랑이를 낳았을 때 랑이를 용신의 딸의 화신으로 믿고 있대요. 아무튼 그래요. 용왕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기가 돌아왔어요. 우기. 네, 우기에다가 세번 칠게요. 모아랑 갈등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기가요 여기 밑에 예수교에 기이했대요. 그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종교 있으신가요? 기독교? 네, 아무튼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 나 이거 못 찾아서 선생님도 교회 다니는데 마태복음에 적혀있듯이 랑이가 귀머거리가 된 것도 그 탓으로 알았다. 왜냐면 엄마가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자신들이 귀가 먼대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밑에 보시면 우기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지냈는데요. 어떤 날 밤 우기는 가슴 속에 있는 성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부엌에 갔는데 엄마가 주문을 외우고 있대요. 이건 좀 무섭다. 엄마가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데
벌써 성경 첫 장을 불태우고 있었고 무기는 불나게 뛰어나가 성곽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밑줄입니다. 머리 위로 식칼이 날아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우기가 예수 귀신으로 보였고 우기를 기었고 세 곳에 칼을 맞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였다? 외적 갈등의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런 종교 간의 갈등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녀는 그로부터 두 불출하고 아들의 병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세상에는 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 기독교는 우기가 간청해서 어쨌든 목사가 와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기어코 죽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장면 때문에 지금 안 나와 시험에.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카가 물에 빠진 젊은 여인의 홈백을 건지는 구슬하게 되는데요. 이 구슬하다가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자살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아가 죽은 지 열흘이 지난 어떤 날 나귀의 아버지, 아까 해물장수 있었죠? 모아의 집으로 왔고요. 나귀를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녀는 무녀의 그림을 그려주고 엄마의 그림을 그려주고 아버지는 나귀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하고는 대가를 받으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무녀도가 의미하는 것은 뭐였다?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뭐가 되겠습니까? 외부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내부 이야기로 전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모아 가족의 뭐가 되겠어요? 비극적 삶을 표현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뭐 한 단이 끝났고 이제 뭐 문학은 두 강 남았네요, 그렇죠? 네, 저 나목은 저걸 보는 게 되게 좋은데 그걸 내가 사라져갖고 나무 그 다음에 아이고 엄청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이걸 냅둬보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실 거냐면 저기 많이 넘어갈게요. 저기 작품들은 어쨌든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문학은 지금 그러니까 고전 소설하고 극수필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 하면 끝나요. 이 책은 두 개면 이제 끝나는 책이 됐어요. 두 강하면. 그리고 나서 니네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 가냐면 270 지난번에 주의적 문장 했죠. 그 다음에 281페이지까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단어인데요. 문장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281페이지가 됩니다. 네, 281페이지는 여기를 뭐 쓰냐면 발화가 되겠습니다. 발화. 그래서 여기는 발화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냥 쓰기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별표고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되겠습니다. 그 원래 담화에서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직접 발화랑 간접 발화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280페이지 280 아니고 280. 네, 그래서 여기 발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직접 발화랑 간접 발화를 갖다 뭐 하는 게 나오냐면 구별하는 게 나와요. 구별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직접 발화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지시물이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게 되면 지시물이 나와요. 근데 지시물이랑 지금의 발화,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그러면 직접 발화로 봐요. 근데 지시물이랑 말이랑 안 맞아. 그러면 간접 발화로 봐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창문이 열려 있어. 창문이 열려 있는데 아 추워.
옆에 있는 애한테 와 선생님 춥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뭐 한다? 딱 상황을 인지하고 왼쪽에 있는 창문에 갔다가 뭐 한다? 닫는다는 이야기였던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요. 또는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또 뭐 있었냐면 상황 자체는 명령문이어야 돼. 상황은 명령문이야. 그래서 말도 명령문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말하라고 봐. 근데 상황은 상황 자체가 뭔데? 상황은 명령인데 야 너 숙제 해와 이 명령문으로 해야 되는데 말은 숙제를 해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갔어. 그러면 이거는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걸 갖다가 간접발언하는 거야. 이런 게 간접발언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거 구분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지금들은. 근데 옛날에는 이거 왼쪽 게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요즘 들어서는 이 문장의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걸 갖다가 간접발언을 더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있어요. 피아노 좀 그만 치세요. 이게 지금은 12시 피아노 소리가 들려. 이게 지시문인 거고 밑에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피아노 좀 그만 치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직접 발언하는 거야. 그쵸? 그만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만 치세요라고 명령했으니까 직접 발언. 근데 잠 좀 잡시라는 청유물이잖아. 원래는 명령해야 되는데 청유물을 했잖아. 그래서 이 나머지가 싹 다 뭐가 되겠다? 간접 발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화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직접 발언과 간접 발언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밑에 있는 건데요. 네, 136 담화가 되겠습니다. 담화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여기 문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발화로 바꿀게요.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말이 다른데요. 근데 하나 더 하나의 발화로도 구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두 개 이상은 아닙니다. 하나만 있어도 담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둘 이상의 발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하나의 발화로도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담화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담화의 구성 요소는 일단은 장면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맥락이라고도 해요. 근데 맥락이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자, 그 다음에 청자, 그 다음에 전언이라고 해서 시지가 되겠습니다. 시지입니다. 내용이죠, 내용. 장면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슬픈 얘기 있는데, 되게 슬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상황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 언어적 맥락, 그러니까 맥락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인데, 이 상황 맥락이 일단 별표가 되겠죠. 네, 이거는 옆에다가 쓰시면 대빵에 발화의도란 말이 있고요. 당연히 얘는 무슨 발화랑 관련있다? 간접 발화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간접 발화를 해석하려면 상황 맥락을 알아야 돼요. 지시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사용과정 맥락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1-2단원이 나왔으면 배운 거죠.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들어가야 된다? 세대.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문화. 직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니네 교과서가 아니구나. 중산하고 대원 애들이 나왔던구나. 네, 세대와 관련 있는 거 뭐 똥강아지 같은 경우. 뭐 할머니가 나한테 똥강아지라고 했는데 나한테 너무 더러운 말 썼다고 해서 얘가 화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귀엽다는 표시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여기 이게 슬픈 장면이죠. 누가 물어봤어요? 성준기가 물어봤는데 누가 대답했어요? 송혜구가 대답했습니다. 왜 슬픈 장면인지 알아요? 알죠? 근데 요즘 나오는 교재는 바뀌었어요. 최신 교재는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밥 먹었어? 아니 다음에 여기 내용을 생략했잖아요. 이
생략했다는 것도 역시나 무슨 맥락이랑 관련있다? 상황맥락과 관련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밖에 비 온다. 이거는 평서문이잖아요. 평서문인데 비 오니까 조심해서 다녀와라. 우산 챙겨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간접발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무슨 맥락과 관련있다? 상황 맥락과 관련있다는 걸 썼어요. 근데 밑에 거는 외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에다가 노출인데요. 아, 네. 그런다고 진짜 안 주나? 야, 이건 손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이거를 뭐로 보냐면 문화로 봅니다. 문화. 이 며느리가 문화에 대해서 역시나 제대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좀 억지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담화의 내적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화의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내용면에서는 담화는 무슨 성을 지녀야 된다? 통일성을 지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옆에 담화의 주제가 한 가지로 통일에다가 노출이었었고요. 밑에다가 쓰시면 주제에 어긋난 문장 주제에 어긋난 문장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주제에 어긋난 문장을 삭제시키는 게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허공 문제에서도 간혹 가다가 주제에 어긋난 거 삭제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형식면에서는 무슨 성이 들어간다? 응집성이 되겠습니다. 응집성이에요. 그래서 응집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옆에다가 쓰시면 긴밀한 연결이라고 써주세요. 이 응집성은 문장과 문장을 담화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요즘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요.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 지시어와 대용 표현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얘는 지시어를 또 다른 말로 지시 표현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안 써도 돼 이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이 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시 표현하고 대용 표현하고 거의 비슷해요. 맞죠? 그럼 얘를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맞아.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 지시 표현하고 대용 표현 뭐였냐면 옆에다 쓸 건데 얘는 처음 나온 대상을 지시하는 거예요. 처음 나온 대상을 지시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대용 표현은 뭐냐면 이미 나온 대상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써드릴 건데 이런 경우가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어. 그 A가 이렇게 말한다. 이 물건 어때? 라고 했어. 지금의 대화 상황에서. 그러면 E는 지금 처음 나왔지. 맞아요? 이 물건 자체가 처음 나왔잖아. 그럼 이걸 지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그 물건 좋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무슨 표현이 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인 거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가리키는 거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무조건 안 가리키고 그냥 앞에 맨 처음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이걸 쓰지 마. C가 뭐라고 하냐면 연필이 여기 있네 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이 만약에 여기 있는 연필을 의미하는 거면 얘는 대용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왜냐면 이미 나온 대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조건 지시어 자체가 처음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처음 나왔냐, 이미 나왔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고3 애들에서는 담화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지시랑 대용 표현 구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적바라, 간접바라 구분하는 것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이걸로 거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잘 알아두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오진 않아. 물론 뭐가 나와, 보기가 나오거나 지문이 나와. 알겠어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굳이 지문하고 내용을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빵꾸만 치고 가겠습니다. 빵꾸만 치는 건데 담화의 종류인데요. 그냥 빵꾸만 치고 게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정보 전달 담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설득, 이거는 광고 설교는 설득 담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맹세, 선서, 계약서, 합의서는 그냥 공적 담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적 담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그냥 선언 담화입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냥 알아주세요. 야, 옛날에는 진짜 이것도 다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뭐 쓰냐면 표준어법인데요. 누군가를 부를 때 나타나는 말은 호칭어, 그 다음에 가리키는 말은 지칭어, 그 다음에 헤어질 때 하는 말은 인사말, 만나거나 헤어질 때. 그냥 여기 세 가지입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냥 빵꾸만 치우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가게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요새는 안 나옵니다. 네. 나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선생님의 남동생의 와이프는 제주씨. 그쵸? 어렵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네, 넘어가겠고. 이거 네, 중세국어에서 할 건데 여기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의미의 변화. 283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네, 요거 의미의 변화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의미의 확대라고 써주세요. 원래 영감이 방상만 이상의 벼슬이에요. 벼슬을 지낸 사람을 영감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일반적인 남자 노인을 영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미의 확대로 봐요. 그 요즘은 하나 더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또 뭐를 갖다가 여기다 하나 더 쓰면 검사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영감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영감님이라고 해요. 네, 아무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의미 확대였고요. 밑에 거는 의미의 뭐가 되겠습니까? 축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중생은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용어인데요. 요새는 짐승만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근데 축소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2학기 기말고사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미의 이동입니다. 네, 이렇게만 의미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확대, 축소, 이동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려고 왔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중생국어 하면 끝나겠죠. 일단은 단어의 의미관계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의관계입니다. 네,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주세요. 소리가 다르나 쉼표,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두 이상의 단어가 있습니다. 소리는 달라요. 하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건데요. 근데 잘 봐. 같거나는 이렇게 빼주고 뭐라고 쓰냐면 동의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거를 유의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거나는 빼야 돼요. 여기서는 뭐만 가르치는 거다? 유의관계니까 유의어만 해나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동의어는 빼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유의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갖다 뭐라고 한다? 유의어라고 합니다. 옆에 빈 공간이 있다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특징이 있는데요. 1번 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유의어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의어가 와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유의어가 옵니다.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유의어가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저기도 얘기했지만 유의어끼리는 뜻이 완전을 넣어야겠다. 완전 같지 않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잡다랑 쥐다가 있어요. 잡다랑 쥐다가 있는데 여기다가 공을이라고 해서 공을 잡다는 돼요. 공을 쥐다도 돼요. 근데 사람을이라고 썼어. 그럼 사람을 잡다는 된다?
근데 사람을 주다는 안 돼. 이런 게 어쨌든 뭐가 되겠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답다라는 예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지금 유희어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별표는요, 별표 5개는 누구냐면 사실은 가장 큰 별표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무슨 관계다? 반의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들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고, 당연히 반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선 이거부터 하자. 반의관계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반의어냐면 이번에 예성여고 3학년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정보반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반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반향반의어예요.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2가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정보반의어는 뭐냐면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 뭐냐면 얘는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의어 사이에 가운데 또는 보통이 있어요. 근데 상호반의어는 여기 보면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얘는 가운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과 거짓의 가운데가 없고요, 합격 불합격의 가운데가 없어요. 하지만 길다 짧다는 보통이다가 있고요, 쉽다 어렵다는 보통이다가 있고 덥다의 어쨌든 춥다의 가운데도 보통이다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덥다의 반대말은 덥지 않다가 됩니다. 맞죠? 근데 그 덥지 않다에는 뭐가 들어간다? 춥다도 들어가지만 춥거나 덥지 않다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보통이다가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밑에 있는 합격의 반대말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 불합격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가운데가 있고 없고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반향반의어는 뭐였다? 반향을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해서 관계나 이동의 측면인데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뭐가 헷갈리냐면 위, 아래, 앞뒤, 왼쪽, 오른쪽은 내가 충분히 알겠다 이거야. 반향이니까. 맞아요? 근데 반향반의어에 누구 들어간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스승, 제자, 가다 오다, 사다 팔다 이런 것들도 반향반의어에 들어가긴 합니다. 알겠어요? 그 예성여고 3학년 애들이 틀린 거는 가다 오다를 갖다가 반향반의어로 생각하지 못해서 오답이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반의관계는 중요한 수치 여기다 적을 건데요. 얘도 1번이에요. 반의어는 대립 요소가 몇 개여야 되냐면요, 대립하는 요소가 1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했어. 그 아버지의 반의어는 뭘까? 어머니가 됩니다. 당연히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 얘들아, 그러면 아들도 될까 안 될까? 아들 반의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반의어는 뭐가 되겠어요? 딸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딸도 선생님 반의어가 돼요? 네, 됩니다. 그 왜 되는데요? 이렇게는 다 똑같은데 세대만 달라. 근데 이렇게는 뭐가 달라? 성별이 달라.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선생님 뭐가 안 되는데요? 절대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되냐면 대각선은 안 돼요. 아버지랑 딸은 반의어가 될 수 없어. 왜? 성별과 세대 2가지가 다르거든요. 알겠어요? 하나만 달라야 돼요. 하나만. 그게 성별이든 세대든 하나만 달라야지만 반의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써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2번은 뭐 했었냐면 똑같아. 하나의 반의어, 하나의 단어, 하나 여기까지는 문장이 길잖아.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반의어가 올 수 있습니다.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반의어가 와요.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벗다예요. 이 벗다는 잘 보시면 옷을 벗다의 반대말은 옷을 입다고요. 장갑을 벗다의 반대말은 장갑을 끼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벗다의 반대말은 안경을 쓰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방을 매다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반의어를 갖습니다. 그죠? 입다, 끼다, 쓰다, 매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셋 중에서는요 반이어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와요. 네, 그거 알아두셔야 돼서 설명했고, 특히 여기 얘네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 셋 구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관계가 되겠습니다. 상하관계가 되겠고요.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단어를 갖다가 상의어라고 하고요. 포함되는 애를 하의어라고 해요. 그리고 상의어는요 옆에다가 써야 되는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져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하의어 같은 경우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성격을 가져요. 개별적, 한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상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식물이 있다? 근데 식물에 나무가 있다고 했고요. 나무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식물은 누구에 비해서는, 식물에 대해서는 나무가 하이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얘는 뭐가 된다? 상이어가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이어도 될 수 있고 하이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상대적 관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딱 어떤 하나의 상이어면 상이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상이어도 될 수 있고 하이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요. 그냥 부분 전체 관계인데요. 그냥 버릴 거예요. 부분 전체는 안 나온 적도 없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밑으로 갈게요. 이 의미의 복합관계인데요. 이미 배웠어요. 동은 이의관계가 있어요. 되게 시 적절하게 배우듯이 동은 이의관계고요. 얘 같은 경우는 소리는 같으나, 아까 유의어랑 반대야. 소리가 같으나 이거는 뜻이 다른 거였었습니다. 아까는 소리가 다르나 뜻이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 얘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였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일단 빵꾸를 먼저 채우고 여기다가 뭐 쓸 거냐면 다의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의관계였었고요. 두 가지 이상의 뜻인데 여기다가 쓰면 소리, 도, 유사, 뜻도 유사. 아니 소리도 잠깐만요. 써니? 잠깐만. 다시. 유의관계는 소리가 같고 뜻도 유사라고 써주세요. 네, 소리도 같고 뜻도 유사합니다. 죄송해요. 소리가 같고 뜻도 유사했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 그릴게요. 여기 옆에다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다가 그리시면 되는데, 뭘 쓸까? 뭘 쓸 거냐면 글씨를 잘 써야 돼서 여러분들 여기 옆에다 쓰시면 돼요. 일단은 제 무슨 금방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다 쓸 건데, 이르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르다 2가 있어요. 네,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여기 밑에도 있지만 얘가 명사로 나와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동은 이의어라고 해요. 우리가 동은 이의어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사전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표제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 동은 이의어이면서 표제어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봐. 일단은 봐봐. 이르다 1이 동사라고 내가 옆에다 이렇게 적었어.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라고 내가 적었어. 원래 동사야.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적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품사정보야. 품사정보. 그치? 그러고 나서 내가 옆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친 다음에 이하고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찍고 르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는 안 찍었어. 그럼 얘네는 위에 거는 길게 발음하고 밑에 거는 짧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발음하는 건 첫 번째 음절과 관련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내가 옆에다가 또 뭘 쓰냐면 이렇게 쓰고 이르고라고 썼고요. 옆에다가 일러라고 썼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일르고라고 썼고
이를 너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 일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걸 뭐라고 배웠다? 일러는 르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규칙 활용됐다라고 하는 설명을 니네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르다에다가 도착하다인가봐. 이르다에다가 어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러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활용정보, 우리가 여기를 활용정보라고 하거든. 여기를 활용정보라고 해. 아무 변화가 얘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걸 규칙 활용이라고 해. 그쵸? 근데 변화가 있는데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하면 규칙 활용이 있어. 이거 모르면 앞에 페이지에 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는 이르다에다가 어가 붙었을 때 일러가 됐어. 그러면 의가 탈락하고 리을로 바뀌어서 리을로 바뀌는 걸 르불규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 활용이 쓰였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여기는 발음 정보라고 해요. 발음. 그 다음에 여기는 품사 정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뭘 쓰냐면 1번, 2번, 3번 했어요. 1번은 뭘 쓰냐면 아무것도 안 썼고 2번에다가 내가 여기다 뭘 썼냐면 점점점 을을 썼어. 그 다음 밑에 거는 점점점 을을 점점점 에라고 썼어. 그 다음 얘도 역시나 1번 안 썼어. 2번 점점점 에만 썼어. 됐죠? 네, 이렇게 썼으면 우리는 얘네 셋을 묶어서 약간 옆에 탔어요. 셋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다이어라고 해요. 얘네 셋이 다이어가 되는 거야. 그럼 다이어는 절대 뭐가 아니다? 표제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1번이 항상 무슨 의미다? 1번이 항상 중심 의미고요. 2번 밑에서부터는 다 무슨 의미가 된다? 주변 의미입니다.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과 2번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고요? 다이어라고 보고요. 1번이 중심 의미, 2번이 뭐가 되겠다? 주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 했었냐면 1번에 보면 아무것도 여기 안 써져 있어. 이 중간어가 없어. 그럼 얘는 뭐만 필요로 한다? 얘는 주어만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주어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만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 몇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한다? 한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나왔으면 얘는 주어랑 목적어를 갖다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 얘는 몇 자리 서술어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AD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는 몇 자리가 되겠다? 세 자리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한 자리, 주어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거는 주어랑 부사어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몇 자리가 되겠다? 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유형을 사전 활용하기 문제라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쓴 것들이 사전 활용하기 문제에서 1, 2, 3번이 나오거든? 근데 1, 2, 3번에 나오는데 1, 2, 3번에 나오는데 4, 5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미와 관련지어서. 그래서 요거 일단은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 이거 상관없이 쓰면 되는 건가? 그러면 다 했나? 다 했네.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고3 때까지 맨날 나오는 거니까 늘 나오는 문제 유형은 15번입니다. 15번인데 아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문제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1번은 이제 뭐가 된다? 1번은 얘네 둘이 도움이열해. 맞아. 그치? 2번은 얘가 다이얼해. 이르다 2이 다이얼해. 맞아.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르다 2의 2번이 두 자리 서술을 해. 맞아. 그럼 선생님 그러면 답은 몇 번이 있다? 얘는 4번, 5번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다음에 그러니까 이르다 이렇게 나와. 이르다 2의 1번에 어떠한 문장을 용례로 추가할 수 있다고 나와요. 용례, 그러니까 예시로 추가할 수 있대. 근데 이게 내용이 이거랑 맞는 게 아니라 2번이랑 맞아서 정답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답을 안 만들어내고 그냥 이건 그냥 참고고 모를까봐. 근데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되게 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나중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오늘 그 담화랑 그 다음에 여기 의미관계 배운 것 중에서는요. 담화에서는 딱 두 가지가 알면 돼요. 간접바랑 직접바랑 구분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지식표현, 개용표현 구분하는 부분.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의미관계에서는 주로 나오는 건 반의어가 나와요. 앞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는 1, 2, 3번보다는 1, 2, 3번은 지금 배운 걸로 커버가 가능하고 조금 걱정되는 거는 불규칙, 이 활용 관련된 건데 앞에 있어요. 교재 내용이. 아니면 문법 혹시나 공부하셨으면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모르겠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이 어떤 내용인지 보내드리고 요새 고2 애들이 그 순특강 교재가 그 맨날 배우고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도 지난주에 수요일날 고3 애들 모의고사 봤잖아요. 거기에 이 불규칙 활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틀려갖고 뭐라고 했는데 100번 써보라고 했는데 쓴 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고 웬만하면 답은 의미랑 관련된 4번, 5번이 정답이다 라고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문법은 뭐만 남은 거냐면요. 이제 뭐 뒤에 문제는 뭐 딱히 중요한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고 여기도 문제 유형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이제 표준어 규정이 기말고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랑 관련된 거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거를 그냥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원래는 이거 빼고 그냥 의문의 변동이랑 벽에 붙여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시험범위니까 몇 개만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다 나오질 않아요. 여기도 지금 다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의문의 변동이니까 안 나올 텐데 근데 별로 겹치는 게 없어. 여기는 다 거의 다 의문의 변동만 나왔어. 근데 없어. 요거 나오더라고. 요거 하나 나오고 19항하고 20항이 없네. 나오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은 게 사실은 요거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중세국어. 왜냐면 이게 2학기 기말고사인데 6월 모의고사에 나와요. 중세국어가요. 그래서 아예 안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여기 있는 것만 살펴보고 나중에 문제 풀 겁니다.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그리고 혹시나 이걸 안 배웠으면 이거부터 가르칠 거고 요거. 창제원들이 배운 학교가 작년 3학기 2학기 때 이거 배운 학교도 있을 텐데 배운 학교? 나 이거 배웠다?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어쨌든 아까 거 넘어가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런 설명입니다. 질문하시고 아까 저기 모의고사 질문하시고 수비는 가도록 주시고 내가 과제 줬잖아, 그치? 점수 나왔어? 이제 상담하고 등급 나오는데 내가 보내가지고 점수는 점수는 안 나왔어요. 우리 계산한 대로 안 나왔어? 네. 아니 하긴 했는데 몇 점인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상담할 때 알려주시면 나오면은 못 보면 알잖아, 분명히. 아니요, 뭐 내기하자. 얼마 몇 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등급 초과 아니면 2등급 후반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러면 한설이는 성적 나왔니?
나왔어? 점수는 몇 점인데? 87. 87? 내가 88점이라고 생각했었구나. 참.